내가 분명히 어디가 많이 아픈데 어떤 검사를 해도 증상에 대한 원인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또 되게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세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완벽주의자분들은 뭔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잘 안 되면 이걸 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또 악순환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결국 장기간 이어지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안장애, 그리고 불안장애가 더 심해져서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을 느끼는 공황장애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염증이 제때제때 사라지지 않고 계속 반복이 돼서 만성염증이 돼서 그 부위의 세포나 조직을 손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만성염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런 질환들은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 8가지 정도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8가지 요인. 만약 이 8가지 중에 6가지 이상이나 해당이 된다고 하면 이미 몸은 만성염증 상태일 수 있어요.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만성염증에 효과적인 음식을 딱 하나만 소개해 주신다면? 이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인데 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자율신경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한의사 박수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로 어떤 환자들을 보시나요? 지금 자율신경을 강조해 주셔서 궁금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데 저희 한의원에는 불안장애라던가 공황장애 같은 이런 신경계 질환부터 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신적인 통증이 나타나시는 분들, 또 어떤 위장에 문제가 없는데 소화가 안 되시는 난치성 소화기계 환자분들, 이런 분들을 좀 많이 보고 있고요. 저는 그런 분들을 자율신경으로 치료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치료 방법이 자율신경이네요? 네, 맞습니다. 오, 자율신경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단어를 환자분들도 낯설어 하셔서 제가 처음부터 설명을 많이 해드리는데, 우리 몸에는 원래 여러 가지 신경이 있어요. 중추신경도 있고 말초신경도 있고 운동신경, 감각신경,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 중 자율신경은 심장이 뛰게 하거나 소화를 시키거나 체온을 조절하거나 이런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아서 돌아가는 신경계의 일종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자율신경이 왜 문제가 되냐면 건강한 정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율신경이 알아서 서로 조절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이 의도적으로 더 빨리 뛰게 하거나 더 느리게 뛰려고 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조절을 하고, 식사를 해도 자기가 알아서 소화를 시키듯이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은 자율신경에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세요. 근데 일부 신경계가 예민하시거나 어떤 스트레스나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이런 자율신경이 예민하신 분들은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두근거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타나게 되고, 이럴 때 통증, 두통, 어지럼증, 아니면 이런 게 더 심해져서 불안증이라던가 우울증 같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말 그대로 조절이 되고 기능이 수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건강하지 않으면 자율신경에 문제가 온다는 말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자율신경에 문제가 와서 생기는 문제를 자율신경을 통해서 치료한다는 게, 이게 말이 지금 모순이 아닌가요? 질병을 볼 때 2가지 관점을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의학적으로 기질성 질환이라는 말이 하나가 있고요. 네. 특발성 질환이라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목이 아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목이 아프니까 엑스레이나 아니면 MRI 같은 영상을 찍어서 목을 아프게 하는 원인, 경추 쪽에 염증이 있다던가 그런 거를 확인해서 그러면 그 염증을 치료하면 통증이 없어지는 게 일반적인 통증 치료의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기질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사실 어떤 분들이 아니라 많은 환자분들은 내가 분명히 어디가 많이 아픈데 어떤 검사를 해도 증상에 대한 원인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있죠. 답답하죠. 네네. 이런 거를 특발성 질환이라고 하고요. 이런 분들을 검사를 해보면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있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네. 이럴 때 이런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런 얘기도 하죠.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무언가에 집중을 좀 많이 할 때, 아니면 좀 화가 날 때, 이런 상황일 때가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교감신경은 쉽게 생각하면 우리 몸을 긴장시키고 흥분시켜서 위기 상황이나 스트레스에 대처하도록 하는 신경계이고요.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아니면 쉴 때나 잠을 잘 때 우리 몸을 좀 편하게 이완시키고 휴식을 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반대의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교감신경은 무조건 나쁜 애고 뭐 부교감신경은 좋은 애 이런 건 아니고, 사람은 긴장도 적당히 했다가 이완도 적당히 했다가 이 과정을 반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몸이 긴장이 돼도 질환이 될 수 있고 너무 이완이 돼도 질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증 같은 경우는 교감신경이 문제인 경우도 있고요, 부교감신경이 문제인 경우도 있고 각각 증상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지금 이제 또 새로운 단어를 쓰셨어요. 자율신경 실조증. 아까 말씀드린 건강한 사람들은 이 자율신경이 1대1 정도의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혹은 일시적으로 교감신경이 높아지거나 혹은 부교감신경이 높아져도 우리 몸의 항상성이라는 작용을 통해서 서로 1대1의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교감신경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았다가 이게 사라지고 다시 교감신경이 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이 스트레스를 몇 시간이 아니라 수일, 수주, 몇 개월, 몇 년 이렇게 만성적으로 받을 경우에는 이 교감신경이 올라가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원래 1대1로 밸런스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밸런스가 깨지게 되고, 그때 이 상태를 자율신경 실조가 됐다고 표현을 합니다. 아, 그러면 이 균형은 왜 깨지는 겁니까?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는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고 외부에 있는 뭐 환경 독소가 될 수도 있고 뭐 생활 환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은 스트레스를 되게 장기간 동안 누적해서 받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은 환자분들마다 다 다르신데, 가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수험생이라면 어떤 시험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스트레스가 단기간이 아니라 정말 수년 이상, 실제로 저희 환자분들 중에는 본인 표현으로는 10년 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살죠? 근데 실제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없는 증상이 없으세요. 뭐 소화도 잘 안 되시고 잠도 잘 못 주무시고 머리도 항상 아프시고, 그런 것들 때문에 대학병원 같은 상급병원에서 뭐 다양한 검사를 해봐도 원인이 없다 보니까 치료를 또 딱히 잘 못하게 되고,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문 용어로는 자율신경 실조증인데, 스트레스를 쉽게 받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예민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그 증상이 맞나요? 되게 날카로운 질문이신 것 같은데, 체질적으로도 그럴 수 있지만 그냥 저는 환자분들한테 사람이 좀 덜 예민한 사람이 있고 더 예민한 사람이 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스트레스라는 건 사실 누구나 받는 건데, 예를 들면 외부에서 스트레스를 한 10 정도의 강도로 나한테 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전혀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외부 자극에 둔감하신 분들. 근데 어떤 사람은 한 5 정도는 저항을 하고 5만 받는 사람이 있고 10을 그대로 받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10짜리 스트레스를 20, 30 이렇게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밖에 스트레스가 제로인데도 혼자 스트레스를 2, 30씩 받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일종의 예민한 분들이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예민한 것 자체가 질환은 아니지만 이렇게 나를 자꾸 예민하게 만드는 요인을 없애지 못하거나 내가 예민하게 됐을 때 이걸 적절하게 풀어내지 못하면 그것이 질환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치료할 수 있나요? 암 치료랑 제가 비교를 많이 해드리는데 환자분들이 이거 완치될 수 있냐고 되게 많이 여쭤보세요. 근데 저희가 암 같은 경우도 완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관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암세포를 다 없애고 나서 6개월에서 1년마다 한 번씩 추적 관찰을 하다가 암세포가 5년 뒤에도 발견되지 않으면 환자분이 이거는 완치는 아닌데 이제 관해라고 해서 사실상 이제 암 치료가 끝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율신경 실조증도 마찬가지거든요. 완전히 예민한 사람이 일반 정상인처럼 똑같아질 수는 없지만 좀 덜 예민한 사람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이전만큼 뭐 증상이나 어떤 뭐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면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런 거를 저는 좀 치료를 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에 걸리는 사람의 특징 같은 게 있나요? 제가 왜 이 질환을 보게 되기 시작했냐면 제가 사실 좀 예민한 편입니다.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언제 그런 걸 느꼈냐면 제가 고등학교를 2000년 후반 정도에 나왔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이랑 다르게 이제 체벌이 좀 있었던 세대였어요. 다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학교를 가면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막 선생님들한테 체벌을 받기도 하고 군대 문화와 비슷한 이런 되게 터프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남고면. 네, 저 같은 예민한 사람들은 그걸 되게 어렵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수험 생활을 할
때 실제로 몸이 되게 안 좋아지는 경험을 해서 잘 알고 있는데, 예민한 사람들은 다양하긴 하지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남은 쉽게 넘겨버릴 일을 자꾸 곱씹어서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바로 이걸 좀 풀어내지 못하고 좀 잠도 잘 못 잔다던가 뭐 소화가 잘 안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신체화가 돼서 증상이 좀 나타나게 되시고요. 근데 이런 성격이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또 되게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세요. 그래서 다른 면으로 보면 되게 섬세하고 꼼꼼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완벽주의자분들은 뭔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잘 안 되면 그걸 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또 악순환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공감을 많이 하시겠다, 그죠? 환자를 보실 때. 저도 이런 질환을 볼 때 사실 실제로 제 주위 뭐 같은 한의사나 의사 친구들이 좀 어렵지 않냐고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분들은 되게 오랜 기간 아파오셔서 뭐 의사에 대한 불신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아니면 혹은 이게 질환이 오래되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부부간에 문제가 있으셔서 같이 진료실에 오시고 진료실 안에서 심지어 막 두 분이서 싸우시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의외로 그런 케이스를 되게 잘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자분들이랑 대화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저도 가만 생각해보면 제가 예민한 사람이라서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이 생기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 한번 정리해 줄 수 있나요? 자율신경 실조증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내과, 뭐 정형외과, 신경과, 과를 불문하지 않고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는 전신에 나타나는 원인이 없는 통증이 나타나고요. 어떤 분들은 목이 아프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허리가 아프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니면 손이나 발목 같은 곳이 뭐 아프신 분들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부분은 잠을 잘 못 주무십니다. 그리고 꿈을 많이 꾸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불면증이 오래되다 보니까 뭐 수면 유도제라던가 수면제 좀 의존하는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세 번째는 만성적인 소화불량이 있으세요. 자율신경계가 소화기를 조절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상적인 분들은 소화 과정을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셔도 이 신경계가 알아서 소화를 시키는데, 자율신경 실조가 발생하게 되면 대부분은 음식을 잘 못 드십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만성적으로 변비나 설사가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네 번째로는 심장이 두근거린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의학적인 용어로는 빈맥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심한 경우에는 본인의 심장 소리가 들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제가 실제로 맥을 짚어보면 정상적인 분들과는 다르게 정말 맥이 빠르고 좀 강하게 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의학적으로 알고 있는 신부전하고 다른 거예요? 신부전이랑은 좀 다른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신부전은 심장 기능에 이상이 실제로 생겼을 때 뭐 나타나는 질환을 의미하고, 이런 심장 두근거림은 신부전이 나타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부분이 강하다는 얘기인 거죠? 네. 실제로 심장이 고장이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실제로 자율신경 검사를 하는 기계가 있거든요. HRB라고 하는데, 자율신경 검사를 할 때 심장을 통해서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지신 환자분들은 심장 기능이 떨어지신 경우가 많고, 그래서 향후에 이런 심장 질환을 좀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런 증상들이 심해졌을 때는 불안장애나 공황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정신과 질환이랑 자율신경이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심장 두근거림이나 아니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항진되거나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면 이 자체가 두려움이나 불안이라는 감정으로 오게 되고, 이게 결국 장기간 이어지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불안장애, 그리고 불안장애가 더 심해져서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을 느끼는 공황장애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단계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게 무서움이네요. 네. 내가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 같은 게 있습니까?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는지 좀 쉽게 알 수 있는 자가진단법 6가지를 일단 먼저 알려드릴게요. 6가지나 있어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손발이 자주 차거나 좀 저린 경우. 두 번째로는 식욕이 떨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화가 점점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좀 메스꺼움이 심해진다든지, 아니면 식사 후에 복부 팽만감이 심해지고 뭐 이런 증상들이 좀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슴을 보면 이렇게 양 유두 사이에 있는 점을 이어보면 여기를 전중
대중혈이라고 해요. 근데 자율신경계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위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꽉 막혀 있거나 답답한 느낌이 든다고 좀 많이 표현하시고, 여기를 살짝만 눌러봐도 굉장히 아플 수 있습니다. 여기를 좀 눌렀을 때 내가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또 자율신경계 이상을 좀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이거 여기는 화병이나도 얘가 막히잖아요. 그렇습니다. 비슷한 거네요. 어떤 면에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점점 자는 시간이 늦어지면서 또 깨는 시간도 빨라지고 전체적으로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경우, 그러니까 불면증이 생기는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5번째로 목 어깨가 만성적으로 뻣뻣하게 굳어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을 잠깐 위에 옷을 벗고 관찰을 하면 승모근이 이렇게 엄청 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몸이 엄청나게 긴장을 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해당이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유 없이,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걱정을 할 일이 없는데도 계속해서 불안감을 느끼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좀 생각을 하는 경우,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린 6가지 중에 3가지 정도가 해당이 된다면 자율신경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가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거를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치료하게 됩니까? 자율신경 실조증은 사실 아직까지 표준적인 치료 방법이 없어요. 일반적인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는 과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보통은 이제 병원을 계속 돌고 도시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이 자꾸 안 나오니까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위내시경을 해도 이상이 없으시고, 통증이 있는데 뭐 MRI를 찍어도 이상이 없으시니까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은 정신과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나마 표준적인 치료법에 가깝다고 하는 것들은 뭐 항우울제라던가 항불안제, 신경안정제 같은 약들을 처방받게 되시고요. 이런 양약을 복용하시면서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환자분들이 저에게 좀 찾아오시게 되시고, 저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먹는 한약 치료와 그 다음에 내원하셔서 하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한약 치료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보약 같은 성분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예민한 신경계를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한약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불안제나 항우울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흥분시키는 뇌 신경전달 물질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 복용했을 때 부작용이 있는 경우고, 한약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보다는 뇌가 알아서 정상적으로 그 기능을 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번째로는 척추 부위를 치료를 하거든요. 이게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자율신경은 해부학적으로 보면 척추에서 시작을 합니다. 일자목이 있거나 아니면 구분등이 있거나 아니면 허리가 일자허리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척추가 틀어졌을 때도 자율신경에 이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척추를 교정하는 추나치료를 한다던가 아니면 신경부위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약침이라는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전이 되는 사례를 경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제일 기억나는 환자분 사례를 한 분 말씀드리면, 이분이 50대 여성분이셨고 본인이 아니라 따님이 이제 어머니를 끌고 오신 케이스였어요. 어머님이 절대 병원을 안 가고 싶어 하셨던 분이셨고, 제가 진료를 볼 때 이제 환자분들 히스토리를 좀 듣는 편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젊으셨을 때부터 일찍 결혼을 해서 자녀분을 낳으셨고, 당시에 경제적으로 좀 형편이 좋지 않으셔서 온갖 일을 다 하셨더라고요. 뭐 청소일, 식당일, 뭐 몸 쓰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셨는데, 그 일을 장기간 동안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쳐 있기도 하셨고, 소위 말하는 번아웃이 오신 거죠. 그런데 경제적으로 추후 상황이 나아졌음에도 이분은 본래 성격 자체가 그렇게 일을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일을 되게 좀 완벽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드시고 이렇게 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시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약치료와 내원치료도 꾸준히 하셨고, 저는 이렇게 생활관리라던가 영양제를 어떻게 드시라던가 이런 식으로도 생활관리 티칭도 많이 해드리는데, 처음에 한 3달 정도는 치료할 때 거의 반응이 없으시다가 한 4-5개월이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본인이 조금 괜찮아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6개월 차부터는 바로 다시 일을 시작을 하셔서, 제가 처음에는 일을 좀 그만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은 그렇게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6개월 차 이후부터는 일과 치료를 병행하시면서 지금도 거의 1년 반 가까이 내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으시고 또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그러니까
보니까 몸을 많이 쓰셔서 이렇게 아프게 되셨는데 이게 완전히 뭐 20, 30대 옛날로 돌아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는 정도의 컨디션이 되신 거거든요. 뭐 이런 분들을 볼 때 저도 좀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율신경 실조증 예방 및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 제가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입장이지만 환자분들한테 먼저 병원에 가기보다는 습관을 먼저 바꿔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스트레스라는 건 요인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결국은 그거를 대처하는 습관의 문제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음식 같은 게 제일 중요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뭐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다던가 밤 늦게 잔다던가 술 담배를 좀 많이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생활 습관을 좀 먼저 교정을 해보시고 그래도 치료가 잘 안 되면 그때 좀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에 좋은 음식이 있습니까? 자율신경 실조증에 좋은 음식들은 굉장히 많죠. 제가 좀 보편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음식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3네요. 네, 첫 번째는 계피인데요. 굉장히 좀 독특한 향이 나죠. 이 계피는 어떤 분들이 드시면 좋냐면 계피의 신남 알데하이드 성분이 말초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또 항염증 작용, 항산화 작용이 굉장히 풍부해서 목 어깨가 많이 뭉치시거나 두통이 있으시거나 손발이 차거나 이런 식으로 혈관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게 제가 추천을 많이 드리는 음식입니다. 계피는 차로 좀 끓여 드시면 좋고요. 계피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실론 계피라고 나오실 거예요. 그게 가장 품종도 좋고 독성도 적은 거라서 그걸 드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실론티 할 때 실론계피.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강인데요. 생강. 네, 생강도 마찬가지로 항염증 작용과 항산화 작용이 풍부한데 생강의 주성분은 진저롤이라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계피랑 다르게 어떤 분들이 드시면 좋냐면 만성적으로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소화를 잘 못 시키시고 변비나 설사 증상이 있으신데 이런 생강을 주기적으로 차로 끓여서 드시면 좀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계피와 생강은 실제로 한약재로도 많이 쓰이는 약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추천드릴 음식은 청국장인데요. 청국장이요? 제가 요즘 좀 재밌게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이 갭스라는 책이에요. 러시아 의사분이 쓴 책인데 장내 미생물의 상태에 따라서 전신의 건강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이제 내용을 좀 쓰셨어요. 우리가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 연구에서도 장내 미생물에 유익균이 많은 사람들이 유해균이 많은 사람들보다 신체적으로 훨씬 더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유산균을 챙겨 드시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인 분들이 가장 쉽게 이런 유산균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청국장이거든요. 자율신경 실조증 예방에 좋은 음식 3가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 3가지 음식을 먹는 시기나 이런 게 있을까요? 계피 같은 경우는 자기 전에 드시면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혈류순환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밤에 이렇게 퇴근하고 오면 목 어깨가 좀 긴장돼 있다던가 아니면 두통이 생긴다던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 전에 한두 시간 전에 그렇게 계피 차를 좀 드시면 그런 것들이 좀 이완되는 효과가 있어서 그때 드시면 좋고요. 생강 같은 경우는 식사를 하고 나서 드시면 좀 좋습니다. 특히 식후에 복부 팽만감이 심하신 분들에게 이런 생강이 굉장히 효과적이라서 예를 들면 점심 식사를 드시고 나서 커피 대신 생강차를 좀 드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청국장이 이제 반찬으로 먹으면 되니까요. 혹시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싫어하실 텐데 네. 정제 탄수화물을 끊으셔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설탕을 끊으셔야 하고요. 저는 실제로 설탕을 잘 안 먹는 편인데 설탕은 우리가 먹는 디저트에도 흔히 들어가 있을 거고 음료수에도 들어가 있을 거고 이 정제당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체내에 들어왔을 때 기본적으로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교감신경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정제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더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교감신경이 많이 올라간 불안장애나 공황장애 환자분들이 정제 탄수화물을 계속 드시면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안 좋은 음식들이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절대 끊어야 되는 거는 설탕입니다. 설탕만큼은 먹지 말아라. 밀가루는 좀 먹더라도. 가장 문제가 스트레스 같거든요. 이 스트레스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 하나만 알려주실까요? 복식호흡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478 호흡법이라고 하거든요. 478이요? 4초 동안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았다가 8초간 내쉬는 호흡법입니다. 공황장애일 때 우리가 호흡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 가슴으로 호흡을 하면서 숨을 가쁘게 하는 흉식 호흡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복식 호흡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왼손은 가슴 위로 올려두시고 오른손은 배 위로 두신 다음에 숨을 천천히 들이마실 때 가슴이 올라오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대신 이 복부는 빵빵해지게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4초간 숨을 코로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7초간 숨을 참았다가 천천히 8초간 후 내뱉는 거예요. 이런 복식 호흡은 몸이 긴장됐을 때 스트레스를 낮추는 작용을 할 수 있고 실제로 공황장애 환자분들이 공황 발작이 일어나셨을 때 응급 상황에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게끔 티칭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긴장이 돼 있거나 좀 스트레스가 많거나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먼저 복식 호흡을 해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유명 연예인분들이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있다는 걸 고백하시고 나서 일반인 분들도 본인이 이런 질환이 있다는 거를 꺼리낌 없이 이제 밝히고 또 병원을 가게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본 많은 이런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은 아직도 본인이 예민하다는 사실 자체를 좀 부끄러워 하시거나 이런 것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것 자체를 꺼려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잘 낫지 않다 보니까 의사에 대한 불신도 많고 그 다음에 치료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뭐 회의감 같은 것들도 많이 표현을 하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습관으로 인해 생긴 병은 습관을 고치면 치료가 되거든요. 저도 실제로 이 진단을 받았던 사람인데 저는 특별히 그런 치료를 하지 않고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생활관리부터 좀 열심히 이렇게 실천을 해보시면 분명히 좀 좋아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당사자이시고 그걸 치료하신 분이 환자를 치료하기 때문에 더 믿음이 가네요. 오늘 스트레스에서 탈출해서 자율신경 실조증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 나이가 들면 사실 여기저기 많이 아프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다면서요? 나이가 들면서 손목이나 발목도 아프고 허리도 자꾸 아프고 그러시죠. 그게 뭐 단순한 근육통일 수도 있는데 알고 보면 오랜 기간 장시간 쌓인 염증 때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성염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만성염증이 뭔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만성염증이라는 단어 안에는 만성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급성염증을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급성염증은 뭐냐면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뭐 길 가다가 어디 부딪혀서 발목을 찧었을 때 그때 굉장히 붓고 아프잖아요. 그거를 급성염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염증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염증은 우리가 다치거나 세균이나 이런 것들에 감염이 되었을 때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염증이라고 할 수 있는 뾰루지 같은 게 났다가도 금세 며칠이 지나면 사라지잖아요. 이런 염증 반응은 굉장히 정상적인 생리 과정이에요. 그런데 만성염증은 뭐냐면 한 수일에서 수주 내에 사라져야 될 염증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지속이 돼서 조직의 손상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식으로 통증이 나타나는 이유는 염증이 제때제때 사라지지 않고 계속 반복이 돼서 만성염증이 돼서 그 부위에 세포나 조직을 손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만성염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추후 되게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이 무서운 이유를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만성염증은 단순한 통증에서 그치지 않고요. 동맥경화증이라는 질환을 들어보셨죠? 네. 동맥경화증은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심장에 혈관에 문제가 생기거나 뇌혈류에 문제가 생기면 뇌졸중,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고 이런 질환들은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맥경화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바로 혈관에 생기는 만성염증 때문이에요. 이런 심각한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 알츠하이머나 치매 같은 경우도 뇌에 존재하는 신경부에 염증이 반복적으로 생기면서 신경에 이상이 생겨서 좀 발생을 할 수 있고요. 또 강직성 척추염 아니면 뭐 류마티스 관절염 아니면 원형탈모 이런 것들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게 면역계에 이상이 생겨서 염증 반응이
염증은 계속 일어나면서 생기는 질환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성염증은 면역계를 교란시키고 피부질환이나 대사질환, 자가면역질환 이런 식으로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질환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5명 중 3명이 염증과 관련된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다고 알려졌는데요. 심지어 일부 암 같은 경우도 만성염증이 세포를 공격하면서 암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성염증은 왜 걸릴까요? 만성염증은 급성염증이 생겼을 때 이게 제대로 처치가 되지 않으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성염증은 선천적으로 이런 염증에 취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면역계가 너무 과도하게 항진되거나 너무 과도하게 떨어지시는 분들은 염증에 취약해서 태어날 때부터 어쩔 수 없이 좀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반대로 또 많은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거든요.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식단이라든지 수면 문제라든지 아니면 적절히 운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활 습관이 누적되다 보면 염증이 생겼을 때 이걸 제대로 대처하는 과정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만성염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비만도 원인인가요? 여러 원인 중에? 비만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염증을 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고요. 비만은 단순한 체중 증가를 넘어서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뱃살이라고 하죠. 지방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이 있어요. 피하 지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피부 밑에 존재하는 지방을 의미하고, 우리가 진짜 고민을 많이 하는 내장 지방은 이 뱃살이거든요. 간장, 심장, 위장 이 사이사이에 껴있는 지방입니다. 그런데 이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을 이렇게 조직을 추출해서 관찰해 보면 피하 지방과 다르게 내장 지방은 실제로 염증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만이 오래되게 되면 내장 지방이 많은 곳에 염증이 끼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혈관의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내장의 염증을 유발해서 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많이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하나를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음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이런 음식들을 저희가 매우 좋아하는 음식들이 많습니다. 정제탄수화물 같은 경우도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체내 대사 과정을 거쳐서 독소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고, 또 질이 떨어지는 지방, 그러니까 트랜스 지방이나 포화 지방 같은 음식들을 많이 섭취해도 이게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흔히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밤 늦게 뭐 치킨이나 떡볶이 같은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잤을 때 다음날에 꼭 얼굴에 뾰루지 같은 게 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염증을 유발하는 것이거든요. 염증이 피부로 나타났을 때 그렇게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만성염증에 잘 걸리는 사람의 유형이 있습니까? 만성염증에 잘 걸리는 분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면역체계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감기 시즌이 지나가도 누구는 유독 감기에 잘 걸리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바이러스 질환들, 대상포진이라던가 헤르페스라던가 입술에 뭐가 난다던가 이게 유난히 잘 생기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감기에 걸린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면역계 자체에 이상이 좀 있으신 분들이셔서, 이런 분들이 장기간 나쁜 음식이나 생활습관이나 이런 것들에 노출이 됐을 때 만성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만성염증의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된 사람인지 아닌지 자가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성염증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 8가지 정도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8가지 요인. 첫 번째는 만성적인 피로감이고요. 이런 피로는 어떤 질환이 없이 내가 자도 피곤하고 아무리 휴식을 취해도 가시지 않는 피로감이 있을 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2번째는 소화불량이고요. 어떠한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식사 후에 복부 팽만감을 강하게 느끼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3번째로는 통증이 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통증이 발생한다는 예시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내가 어디 뭐 다치거나 한 것도 아닌데 좀 통증이 생기고 이것에 대해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4번째로는 여드름이 잘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드름이 한번 생겼을 때 이 흉터가 남아서 잘 없어지지 않는 경우도 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성염증이 오래되다 보면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 있고요. 머리가 멍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심해지면 브레인포그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증상이 해당될 수 있고, 브레인포그는 머리가 멍한 상태로 계속 가는 건가요? 그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장기간 유지되면서 공부를 하기가 어렵다던가 아니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던가
된다. 그런 식으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6번째로는 식욕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음식이 너무 땡겨서 특히 단 음식이 많이 땡기시고 실제로 식사를 하고 난 직후에도 식욕을 느끼셔서 계속 폭식이나 과식을 하게 되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7번째로는 두통이나 편두통이 자꾸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다음 8번째로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손발이 차거나 자주 붓는 경우가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8가지 증상 중에서 만약에 내가 2가지 정도만 있다고 하면 이 정도는 아직까지는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건강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3가지에서 5가지 정도가 있다면 만성염증의 경고 단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8가지 중에 6가지 이상이나 해당이 된다고 하면 이미 몸은 만성염증 상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꼭 치료나 관리가 좀 필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만성염증에 내가 걸렸다. 그러면은 어떻게 치료해요? 만성염증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 혈액검사를 해봐도 염증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염증을 유발하는 요인을 다 끊어야 됩니다. 염증은 없애고 있는데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은 계속 드시고 계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식단 관리만 하셔도 염증 수치가 많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요.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저는 식단 관리와 더불어서 영양제 처방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양제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만성 염증에 효과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심혈관 질환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 오메가3 같은 것들이 염증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많이 알고 계시는 비타민C 같은 경우도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염증을 줄이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영양제라는 게 무조건 먹으면 좋은 게 아니라 본인이 나타나는 증상이나 아니면 몸 상태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맞춰서 처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음식만 잘 먹어도 보약 못지않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만성염증에 효과적인 음식을 딱 하나만 소개해 주신다면? 이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인데 네. 강황이거든요. 강황이라고 하면 좀 낯서실 텐데 요즘 영양제를 좀 챙겨 드시는 분들은 커큐민이라고들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강황의 주 성분이 바로 커큐민이거든요. 이 강황은 한약재로도 쓰이고 있는데 색깔이 굉장히 노래요. 향균 작용이나 항염증 작용이 굉장히 강한 약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황 같은 경우는 뭐 만성적으로 통증이 심하거나 아니면 위장에 염증이 심해서 소화가 잘 안 되시거나 혈관에 염증이 생겨서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굉장히 추천을 많이 드리는 필수 음식이자 영양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강황 그러면은 카레라고 알고 있고 또 울금이라는 것도 비슷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요 세 개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강황과 울금은 동일한 거라고 보셔도 되고요. 카레의 주 성분이 강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계시니까 되게 좀 신기한데 실제로 카레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염증이 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 인도 사람들이 염증이 잘 안 생겨요? 음식으로 먹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치료의 목적으로는 용량이 좀 부족할 수 있어서 따로 강황이나 아니면 영양제로 드시는 게 좋겠죠. 방법은 2가지 정도가 있는데 보통은 흔하게 이렇게 인터넷에 강황이라고 검색하시면 강황 가루가 좀 많이 나오세요. 그런데 강황 가루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것만 먹었을 때는 커큐민의 흡수율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강황을 가루로 드신다고 하면 후추랑 함께 드시라고 많이 권유를 드립니다. 강황 가루를 후추랑 같이 먹었을 때는 커큐민의 흡수율이 2000% 정도 이상 증가를 하거든요. 만약에 가루로 드신다고 하시면 후추를 꼭 함께 섞어서 드시라고 권유를 드리고요. 그럼 강황 가루하고 후추하고 섞어서 그냥 가루를 털고 물을 마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비율은 어떻게 돼요? 비율? 비율은 1대1로 맞춰주시면 똑같이요? 후추를 1, 2를 먹으면 못 먹지 않나요? 먹을 수가 있나? 물에 타서 드시면 타서. 네네. 이걸 생으로 먹으면 너무 힘드시니까 강황이랑 후추를 같이 물에 타서 따뜻한 물로 하루에 한 잔 정도 드시는 거를 좀 권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양제가 있는데 강황은 영양제로 섭취했을 때도 후추와 함께 섭취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후추도 피페린이라고 하는 성분의 영양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황의 커큐민과 후추의 피페린을 같이 드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강황을 단독으로 섭취한다고 하면 그냥 일반 커큐민이 아니라 리포솜 커큐민이라는 영양제가 있습니다. 리포솜이 뭐냐면 커큐민을 지질막으로 감싼 거예요. 쉽게 말하면 껍질을 입혀주는 건데 이렇게 했을 때 흡수율이 조금 더 좋아지거든요. 네. 그럼 강황을 먹을 때 주의할 점 뭐가 있을까요? 모든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강황 가루로 드실 경우에는 하루에 최대 13g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음식으로 드실 때는 저는 10g 정도면 충분해서 이 정도 용량을 지켜서 드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강황을 만약 영양제로 드신다고 하시면 500에서
1000mg이 하루 권장 섭취량이거든요. 이것 이상으로 복용했을 때는 오히려 위장장애를 일으킨다던가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 이 용량을 지켜서 꾸준히 드시는 거를 좀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만성염증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만성염증이 무서운 건 당장은 나한테 큰 질환이나 통증을 안겨주지 않는데 이게 장기간 이어졌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질환을 유발하는 것이거든요. 당장 불편한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체크리스트 중에 만약 내가 한 3가지에서 5가지 이상 해당된다고 하시면 염증이 진행되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만성염증을 제때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뭐 고혈압이라던가 당뇨라던가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 질환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한의학에 이제 유명한 격언이 있는데 불치이병, 치미병이라고 해서 이미 병이 생긴 것은 고치지 못하고 아직 병이 되지 않은 것은 고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 빨리 관리를 하시는 게 시간과 비용을 더 아끼고 더 건강하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 당장 불편하지 않으셔도 조금만 더 음식이나 이런 생활관리법을 좀 신경 쓰신다면 건강하게 좀 지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만성염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들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